그때 그 목소리. 나 저의 것이었지만 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플 때 내는 소리는 비명이 아니라 묵직하게 짓눌린 침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님, 나이가 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옛날 사람처럼 그렇게 사시면 우리도 어머님을 모시기가 참 곤란하죠? 아니, 곤란이 아니라 치욕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낡은 가구처럼 취급했고 나는 그저 그 시선이 거두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내외가 온다고 해서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 매달렸습니다. 내 낡은 손목시계는 오후 4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냄비에서는 곰탕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만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서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녀의 옷에서는 내가 맡아보지도 못한 값비싼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나를 향한 경고처럼 문 앞에 놓인 내 낡은 신발을 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오자마자 죄송한데 곰탕 냄새가 집 전체에 너무 밴 것 같아요. 환기 좀 시키죠? 이 냄새가 저희 옷에 배면 클라이언트 만날 때 곤란하거든요. 클라이언트? 내가 클라이언트를 만날 일이 어디 있어. 그저 남들 앞에서 사모님 행세하는 게 일인 주제에 내가 곰탕 끓이는 게 너한테는 죄가 되는구나. 저는 굴욕감을 애써 삼키며 부엌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이닥치며 곰탕 냄새를 빠르게 앗아갔습니다. 냄새뿐만 아니라 내 오랜 정성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참, 어머님.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보험 상품 있잖아요. 그거 어머님 명의로 가입만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정숙 나지막이 서영아. 나는 보험 같은 거 필요 없다. 내 생활비로 충분하다. 서영은 내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대답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우아하게 한숨을 내쉬며 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툭 밀어놓았습니다. 어휴, 어머님. 제발 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종잣돈을 그렇게 꽁꽁 쥐고 계세요. 저희가 손해볼 일 절대 안 시킨다니까요. 이게 다 어머님, 노후 자산을 불리려는 저희의 성의예요. 혹시 어머님께서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노후 자산? 내 돈으로 내 사치품을 불리려는 거겠지.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 순간 아들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서영의 편이었고 늘 그랬듯이 어머니의 침묵을 고집이라 여겼습니다. 엄마, 또 고집 부리지 마시고 서영이 말 들어? 서영이가 얼마나 꼼꼼한데 우리가 괜히 그래? 다 엄마 좋으라고 하는 거지. 자꾸 이러면 나중에 우리도 엄마 챙기기 힘들어. 챙긴다. 챙긴다는 말 속에는 내가 우리에게 쓸모가 없으면 버려도 된다는 차가운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묵묵히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내 어깨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잔잔한 승리감 섞인 웃음소리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들 내외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한동안 상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홀로 앉아 밥상을 바라보는 내 귓가에는 아까 아들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꾸 이러면 우리도 엄마 챙기기 힘들어. 그때 낡은 장롱 위에 놓아둔 내 낡은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며칠 전 손녀 하은이가 사준 카카오톡이라는 앱에서 알림이 울린 것입니다. 나는 글자를 확대경으로 겨우 보면서 화면을 켰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아까 전까지 나를 압박했던 며느리 서영이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방금 저한테 보내신 음성 메시지 들었어요. 급하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당장 도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이 방에 계신 어머님 지인분들께는 사기성 메시지 보내지 마세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음성 메시지? 내가 언제? 나는 메시지 아래에 첨부된 음성 파일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내 목소리였습니다. 영애야, 미안한데 급하게 2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우리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사업 자금 쪽에 문제가 좀 생겼어. 오늘 안으로 꼭 필요하다. 내일 바로 갚을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내용도 충격이었지만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목소리가 너무나 나 같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
말투, 심지어 노년 특유의 가래 끓는 듯한 미세한 떨림까지 완벽하게 나를 복제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메시지 아래에는 서영의 추가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도 절대 응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어머님 계좌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식간에 가족과 내 지인들은 서영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채팅방에는 어머님 힘내세요. 요즘 세상에 보이스피싱에 당하셨나 보다. 며느리 말이 맞아요, 사모님. 같은 답글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단 한 명도 나에게 직접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당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내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난도질당하고 있는 거야. 저는 손이 떨려 낡은 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나에게 첨단 기술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을 꽂은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내 목소리는 거짓말쟁이의 비명이 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곰탕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 집 안은 텅 빈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이 엄청난 거짓말을 꾸며낸 며느리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차피 당신은 이걸 이해 못한다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 돼. 내가 평생을 지켜온 내 명예를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이 수모와 굴욕감을 그대로 짊어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스마트폰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여전히 나를 사기꾼으로 만든 내 목소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한테 전화해야 해. 내 유일한 증인. 나에게는 아직 첨단 기술을 이해하는 단 하나의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며느리 서영이 내가 누르지도 않은 긴급 상황 메시지를 그룹 채팅방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녀는 내가 상황을 수습할 틈조차 주지 않았고 나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서영 단체방 여러분, 어머님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세요. 저희가 보이스피싱을 막으려 하니 오히려 저희를 사기꾼으로 몰고 계세요. 당분간은 어머님 말씀 어떤 것도 믿지 마시고 혹시라도 금전 관련 연락이 오면 바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불안정해? 아니, 내가 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 이 교활한 것. 서영의 메시지는 나를 향한 가족들의 지지 철회라는 거대한 벽을 쌓았습니다. 나는 급히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말이 맞다. 서영이가 너희들한테 보낸 음성 메시지. 그거 다 조작이야. 엄마는 그런 적 없어. 아들 차갑게 엄마, 제발 그만해. 서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알아? 엄마가 지금 억지 부리는 거 다 알아? 나도 엄마가 나이 드시니까 좀 힘드신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아니, 내 말 좀 들어보렴. 내 목소리지만 그게 내가 아니라 서영이가 전문가한테 다 확인했대. 엄마 폰에서 발신된 게 맞고 목소리 분석 결과도 본인 일치율 99%가 나왔대. 엄마, 제발 현실을 봐. 자꾸 이러면 정신병원이라도 가셔야 하는 거 아니야? 정신병원. 그 두 글자가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나를 하루아침에 치매에 걸린 노인이나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내 결백을 주장하는 절규가 노화로 인한 망상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억울하다. 내가 평생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말이 증거보다 더 무거운 법인데, 너는 내 아내의 한마디에 나를 버리는구나. 아들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낡은 폰을 바라봤습니다. 단절. 이 첨단 기기가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은 소통이 아니라 가족과의 완벽한 단절이었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죄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방 안에 어둠이 깔렸을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하은이가 큰 배낭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포옹은 내가 겪은 모든 굴욕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내가 메시지를 너무 늦게 봤어. 미안해. 하은이는 나를 부축하여 방에 들어섰습니다. 내 낡은 스마트폰을
고자마자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IT 전문가의 날카로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내 폰을 조심스럽게 꺼내더니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딥페이크나 보이스 클로닝 기술이에요. 누가 할머니 목소리 데이터를 무단으로 추출해서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스마트폰 같은 거 진작 안 썼어야 하는데. 이놈의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건지. 내가 기술을 몰라서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짐?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내가 무지해서 내가 너를 세상의 오해 속으로 끌어들이는구나. 아니요, 할머니. 이건 기술을 악용한 사람의 잘못이지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은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키울 때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맨몸으로 막아줬잖아요. 이번엔 내가 할머니 명예를 지켜드릴게요. 나 이 분야 전문가예요. 그 순간 내 안에 무너졌던 자존심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IT 전문가라는 하은이의 단호한 말이 나에게는 정의의 칼처럼 들렸습니다. 하은이는 내 낡은 폰에서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하은이에게 며느리 서영의 평소 행실과 나를 향한 노골적인 멸시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조작된 것일지언정 그 배우에는 서영의 탐욕과 악의가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 박서영 씨가 할머니 명의의 재산을 노린다는 건가요? 정숙 노린 지 오래됐지.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웃지만 그 눈빛은 늘 내 통장 잔고를 엿보고 있었어. 아들이 나한테 무심한 것도 다 서영이 그 애가 남편을 조종했기 때문이야. 나는 걔가 하는 말과 행동에서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저는 30년 요양보호사 경력을 통해 단련된 미세 심리 관찰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평소 사용했던 이중적 대화의 패턴을 하은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숙 예를 들어 걔는 늘 어머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었어. 걔가 어머님 노후 자산을 입에 올릴 때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 할머니 그게 바로 프로파일링이에요. 저는 디지털 증거를 찾을게요. 할머니는 그 사람의 아날로그 증거, 즉 심리적 패턴을 분석해 주세요. 저는 하은이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이 첨단 기술의 싸움에서 나는 비록 칼을 쥐지는 못했지만 상대를 가장 잘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자 하은이는 복잡한 코드가 가득한 화면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은 이 파일이 처음 생성된 날짜와 대략적인 시간은 찾았어요. 하지만 누가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흔적을 지웠어요. 전문적? 내가 혼자 꾸민 짓이 아니었구나. 뒤에 누가 있든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명예를 더럽힌 대가가 얼마나 큰지 내가 깨닫게 해줄 것이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이제 정의를 향한 차가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한 노인의 자존심을 건 최후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숙 하은아, 증거를 찾으면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공개하자. 며느리 서영이에게 굴욕감이 무엇인지 똑같이 느끼게 해줄 거야. 나의 결심이 차가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밤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하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낡은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진실을 담고 있는 증거물이었습니다. 가은아, 밤새 오진 않았니? 할머니 때문에 내 공부에 방해되는 건 아닌지. 하은 고개를 젓고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내 전공을 살리는 일이에요. 오히려 흥미로워요. 디지털 발자국은 반드시 남아요. 누군가 전문적으로 지우려고 했지만 그 노력 자체가 또 하나의 흔적이죠. 하은이는 나에게 상황을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용한 딥페이크 기술은 정교했지만 그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 사용했던 통로는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은이는 기술적인 추적을,
나는 며느리 박서영의 심리적 패턴과 일상의 단서를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데 익숙했습니다. 정숙 서영이는 평소의 허점을 잘 안 보여. 자기가 완벽하다고 믿는 타입이지. 하지만 완벽한 계획 속에도 반드시 습관적인 실수는 있는 법이야. 내가 나를 무시하는 동안 나는 내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저는 며느리가 평소 자주 이용하던 미용실, 다니던 사설 투자 클럽,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에게 자랑하듯 말했던 보안이 철저하다는 IT 전문가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가은아, 서영이가 예전에 자기가 개인정보 보안을 철저히 하는 곳과 거래한다고 자랑한 적이 있어. 이름이 알파인가 오메가인가 아무튼 굉장히 거창했어. 하은이는 그 단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검색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설, 보안 컨설팅 업체의 이름이 노트북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찾았어요. 오메가 시큐리티. 꽤 유명한데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사적인 디지털 프라이버시 관리를 주로 하는 곳이에요. 며느리 혼자 이곳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낮아요. 뒤에 배후가 있거나 며느리가 이 업체와 은밀한 거래를 했을 수 있어요. 결국 내 사치와 탐욕이 너의 꼬리를 밟게 하는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동안 며느리 서영은 우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들로부터 내가 하은이와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노골적인 압박 대신 걱정하는 척하는 이중적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 8시쯤 내게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 송며느리는 완벽한 사모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하은이가 거기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님이 힘드신데 공부하는 애까지 붙잡아두지 마세요. 걔는 어머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나는 며느리의 말에서 숨겨진 공포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하은이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하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온 거다. 내 걱정은 고맙다만 하은이는 이미 다 큰 아이다. 뭘 하든 알아서 잘한다. 하은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어머님, 함부로 남의 개인정보에 손대는 건 불법이에요. 혹시라도 걔가 어머님을 돕겠다고 무슨 위험한 짓이라도 하면 어머님까지 곤란해지실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을 보호해야죠. 보호가 아니라 감시겠지. 그리고 위험한 짓은 이미 내가 시작했잖아.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은이는 이미 며느리의 모든 통화와 메시지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던지는 모든 위협은 우리에게 그녀의 죄를 시인하는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통화 도중 갑자기 내 주변을 살피는 듯한 미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하은이가 노트북을 켜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했습니다. 어머님, 폰 혹시 하은이한테 주셨어요? 며칠 전에 어머님 폰에 이상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주시면 제가 서비스 센터에 맡겨서 깨끗하게 초기화해 드릴게요. 초기화? 내가 심어놓은 증거를 없애고 싶겠지. 절대 안 된다. 정숙 아니. 폰은 잘 가지고 있다. 내가 준 거라서 함부로 초기화할 수 없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 그녀의 얼굴에 찰나의 당황한 기색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하은이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잡아냈습니다. 며느리가 오메가 시큐리티라는 업체명을 언급하며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 녹취였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확실히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 딥페이크 제작에 사용된 자녀 증거를 지우려고 할 거예요. 하은이는 즉시 며느리의 계좌와 연동된 공공기록에 접근하기 위해 복잡한 해킹 툴을 구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해킹이 아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서의 역추적 기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집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웃 주민으로 되어 있었고 상자 안에는 잘 포장된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서영의 손글씨로 쓰인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쪽지 어머님, 낡은 폰 쓰지 마시고 이걸로 바꾸세요. 가족들이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 사용자 데이터 옮길 필요 없어요. 선물? 데이터 옮길 필요가 없다고? 이게 바로 증거 인멸을 위한 내 최후의 수단이구나. 저는 며느리의 교활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내가 구형폰을 사용하지 않게 함으로써 하은이가 접근하고 있는 증거의 근원 자체를 차단하려 한 것입니다. 저는 새 스마트폰 상자를 내던지고 낡은 스마트폰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은아, 서영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어. 지금 바로 내가 찾은 모든 정보를 나한테 보여주렴. 우리는 놈이 지우기 전에 놈의 목을 잡아야 해. 우리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며느리 서영의 증거인멸 시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하은이는 며느리가 오메가 시큐리티의 자문한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저는 아들의 표정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나를 모함할 때마다 불안한 눈빛을 보였지만 끝내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가은아, 아들놈도 뭔가 알고 있었을까? 내 아들이 설마. 할머니, 디지털 증거는 감정을 속이지 않아요. 며느리 박서영의 오메가 시큐리티 자문 기록에서 접근 기록이 연동된 다른 계정을 발견했어요. 그 계정주는 하은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내 아들, 정연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거짓말이다. 내 아들이 이럴 수는 없다.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모함하는 일에 아들까지 공모하고 있었다는 사실. 나는 며느리에게는 굴욕을 느꼈지만 아들에게는 철저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가장 잔인한 공격이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딥페이크 음성을 보낸 직후 아빠의 계정이 오메가 시큐리티에 접속해서 특정 데이터 삭제 요청을 한 기록이 있어요. 완벽하게 공모한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평생의 희생과 사랑이 결국 그들의 탐욕 앞에서 먼지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이제 나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자비란 없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충격에 빠진 사이 하은이는 노트북에서 급박한 경고음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며느리가 저희가 현재 접속한 IP 주소를 역추적하고 있어요. 오메가 시큐리티가 아빠의 계정으로 긴급 보안 경보를 울린 것 같아요. 며느리는 내가 낡은 폰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증거인멸에 착수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한 증거물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강제 삭제하려고 시도 중이에요. 3분 안에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해요. 3분, 아니 180초 안에 승부를 봐야 해요. 하은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저는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하은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은아, 필요한 거 없어? 할머니가 뭘 도와줘야 해? 집중할 수 있게 옆에 계셔주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며느리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주세요. 그녀는 증거를 지우지 못하면 무슨 짓을 할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며느리 서영의 성격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타입이었습니다. 정숙 지우지 못하면 공격할 거다. 며느리는 절대 내가 옳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 그녀는 아마도 내가 나를 해킹하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일 거다. 그리고 내가 나의 계좌에 접근하여 돈을 훔치려 했다고 뒤집어 씌울 것이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운로드 완료. 이제 안전해요, 할머니.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며느리의 반격은 이제 무용지물이에요. 안도의 한숨을 쉴 새도 없이 하은이는 노트북 화면을 껐습니다. 불과 10초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의 우아함이나 걱정하는 척하는 이중성은 사라지고 맹렬한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그 폰 들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은이한테 당장 떠나라고 해요. 걔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걔가 저희 계정을 해킹하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어머님이 나서서 수습하세요.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구나. 역공을 펼치는구나. 저는 하은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은이는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제 역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서영아,
무슨 해킹? 너는 지금 내가 나한테 보낸 조작된 음성 메시지에 대해 말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내 남편과 공모해서 내 노후 자산을 노린 것에 대해 말해야 하는 거 아니니?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공모와 조작된 음성 메시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소리예요? 걔가 그 아이가 어머님 귀에 이상한 소리를 불어넣는 거예요. 저와 오빠는 어머님을 서영아, 너는 나를 낡은 가구처럼 취급했지만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읽어내는 눈은 아직 늙지 않았다. 내 남편도 나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는 없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하은이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은아, 증거를 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선배에게 연락해. 내가 당했던 그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해. 며느리 박서영의 완전한 파멸을 시작하자. 며느리의 분노와 공포가 담긴 영상통화가 낡은 폰 화면에 다시 울렸지만 저는 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 시내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가장 강력하고 차가운 복수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며느리 서영의 반격은 예상보다 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총동원하여 나와 하은이를 범죄자로 몰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진행했던 우리의 계획은 이제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자신의 해커 동아리 선배이자 현재 IT 전문 매체 기자로 일하는 이동진 30대 중반 조력자 역할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기자에게 모든 디지털 포렌식 증거와 며느리가 보낸 음성 문자 기록, 그리고 아들의 공모 정황이 담긴 파일들을 넘겼습니다. 내가 내 아들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하다니. 이게 나에게 내려진 최악의 형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더 큰 죄악이었다. 이동진 기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첨단 AI 기술 범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멸시라는 두 가지 뜨거운 이슈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보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정적이고 긴박해졌습니다. 하은이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통신 장비를 점검했고 저는 낡은 앨범을 꺼내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앨범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했을 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영의 얼굴에는 지금의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단지 세상 물정 모르고 들떠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 어쩌면 나는 너의 본 모습을 보지 않으려 했던 걸까? 며느리는 우리가 증거를 외부로 유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앞세워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아들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배신자였습니다. 대신 며느리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 증명 요약, 강하은은 이정숙의 계좌를 해킹하여 재산을 탈취하려 한 혐의가 있으며 이정숙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여 판단 능력이 미흡하다. 모든 증거물은 조작된 것이며 즉시 하은이를 고소할 예정이다. 치매, 내가 너희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나를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구나. 그녀의 교활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나의 듦과 무력함이라는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이 내용 증명은 단순한 법적 위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정신적 살해 시도였습니다. 저는 분노 대신 차분한 결의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굴욕이 내가 숨겨진 영웅으로서 세상에 나서야 할 명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영이가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걔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할수록 나는 더욱 냉정하고 똑똑하게 싸워야 해. 할머니, 동진 선배가 지금 기사를 올릴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며느리가 저희를 고소하기 직전 그녀의 죄를 먼저 만천하에 공개해야 해요. 그것이 최선의 방어이자 공격이에요. 우리는 이동진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할 디데이와 HR을 통보했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내면은 오히려 고독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 새벽 3시 20분
하은이가 노트북을 켜고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각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하은이의 낡은 휴대폰에 이동진 기자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5분 후 업로드. 모든 준비 완료. 5분.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이었지만 머지않아 진실이라는 햇살이 며느리의 거짓을 태워버릴 것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너는 내가 가진 돈과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겠지. 하지만 나는 너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하은이의 시선은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기사 올라왔어요. 제목이 AI 딥페이크 보이스 70대 시어머니 명예살인 사건의 진실이에요. 그 순간 묵직하고 차가운 승리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공격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이제 세상이 며느리 박서영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될 차례였습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기사가 올라갔다면 며느리 서영은 분노가 아닌 공포에 질려 있을 것이다. 그녀는 반드시 다음 수를 둘 것이다. 우리의 승리는 시작되었지만 결정적인 위기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준비할 것입니다. 기사는 터졌고 예상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I 딥페이크 사기극은 삽시간에 온라인을 뒤덮었고 며느리 박서영의 이름은 파렴치한 며느리라는 꼬리표와 함께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며느리 서영이 그토록 집착했던 사회적 체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녀가 평소 과시했던 사치품과 행각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즉시 최고 수준의 법률팀을 고용하여 기사를 낸 언론사와 하은이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단 해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법정 싸움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선택했습니다. 며느리의 법률팀은 교활했습니다. 그들은 딥페이크 음성 조작의 진위 여부가 아닌 하은이가 증거를 확보한 과정의 불법성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해킹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결국 기술이 낳은 증거가 기술적인 함정에 빠지는구나. 저들이 나를 얕잡아 본 것만큼 나도 저들의 교활함을 얕잡아 봤다. 며느리의 법률팀은 하은이의 증거 확보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법적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하은이가 접속했던 서버 기록과 IP 주소를 들춰내며 하은이를 개인정보를 훔친 전문 해커로 몰아갔습니다. 며느리의 압박은 단순히 법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하은이에게 매일 밤 전화하여 내가 우리 가정을 파괴했다며 비난했고 하은이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내가 오메가 시큐리티 서버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증거의 무결성을 깨뜨린 것 같아요. 법정에서 이 증거를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패배하게 돼요. 하은이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정의롭게 기술을 사용하고자 했던 하은이는 자신의 능력이 오히려 나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며느리 서영은 나의 명예뿐만 아니라 내 손녀의 꿈과 미래까지도 파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분노가 느껴졌지만 지금은 분노 대신 단서를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안 돼.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디지털로 안 되면 아날로그를 찾아야 해. 저는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극심한 절망감 속에서 며느리 서영의 모든 행동과 대화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감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에게 보냈던 수많은 메시지, 그 속에서 가장 부자연스러웠던 순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중적 대화 속의 진실. 며느리는 늘 완벽하게 자신을 포장했지만 단 한 번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나에게 새 스마트폰을 보내며 첨부했던 쪽지였습니다. 사용자 데이터 옮길 필요 없어요. 단순한 친절처럼 보였지만 그 글자에는 며느리의 강한 집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쓰기 직전
며느리가 나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왔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나에게 폰에 오류가 있다고 했지.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 맡겨서 깨끗하게 초기화해주겠다고 했어. 초기화,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조작한 딥페이크 파일이 내 낡은 스마트폰 안에 생성 당시의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파일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폰 자체를 파괴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낡은 폰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다운로드했지만 그 폰 자체에는 아직 생성자의 의도를 담은 마지막 아날로그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가은아, 며느리는 자신의 목소리 파일이 아니라 내가 그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재생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닐까? 하은이는 할머니의 프로파일링에 번뜩이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며느리가 삭제를 강요했던 그 데이터 속에 오히려 며느리의 범죄 의도를 증명하는 메타데이터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다시 노트북을 켜고 며느리가 집요하게 없애려 했던 그 낡은 폰의 심층 메모리 기록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폰에서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오메가 시큐리티를 통해 삭제하려 했던 원본 스크립트에 잔해 이게 진실을 뒤집을 마지막 열쇠가 될 거예요.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습니다. 모든 것을 건 최후의 심판이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며느리 박서영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가의 정장 차림이었고 옆에는 노련한 법률팀이 방패처럼 서 있었습니다. 서영의 눈빛에는 당신들은 내 앞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는 하은이가 확보한 디지털 증거의 불법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내가 치매를 앓고 있어 하은이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하은이를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아날로그 단서 덕분에 그녀는 이제 최후의 무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버에 접근한 과정이 논란이 된다면 저는 다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며느리 박서영 씨가 직접 작성한 딥페이크 음성 조작의 대본 초안 파일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은이는 며느리가 없애려 했던 낡은 스마트폰의 심층 메모리에서 복구한 딥페이크 음성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 텍스트 스크립트 파일의 잔해를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파일 속에는 며느리의 PC에서 사용되던 폰트 스타일과 줄바꿈 습관,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느리 서영이 남편에게만 사용하던 특정 은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술이 아닌 생활 습관에서 나온 아날로그적인 증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디지털 범죄에 글 쓰는 습관이라는 사소하고 인간적인 흔적이 남았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은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본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하은이 파일이 수정된 기록을 보면 특정 시각마다 2개의 다른 IP 주소가 접근했습니다. 하나는 박서영 씨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박서영 씨의 남편 이정현 씨의 개인 노트북 IP 주소입니다. 하은이는 이어서 며느리가 오메가 시큐리티의 조언을 구하며 주고받았던 메시지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메시지 속에는 시어머니의 계좌를 정리할 구체적인 방법과 딥페이크 보도 후 법정 대응 전략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아들의 묵인과 조력하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아들 정현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인 나를 외면하며 며느리의 승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테이블 밑으로 주먹을 숨겼습니다. 내 아들의 얼굴은 배신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봐라, 아들아. 내가 지키려 했던 탐욕의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내가 이 순간을 위해 내 모든 거짓을 침묵 속에서 견뎌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며느리 서영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의아했던 미소는 완전히 사라지고 짐승 같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전부 저 아이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해킹해서 만든 가짜 증거라고요. 저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제 말을 안 믿는 거라고요. 그녀의 외침은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를 산산조각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인 분노 조절 실패를 노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 순간을 평생의 경험으로 프로파일링 했습니다. 저 여자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절대 이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녀의 저 비명이 그녀의 진정한 자백입니다. 판사는 긴 침묵 끝에 결정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며느리 박서영은 AI를 악용한 명예훼손, 사기 미수, 그리고 디지털 증거 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들 정연 역시 공모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며느리는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녀는 나를 향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은 패자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그녀의 처절한 비명과 하은이의 안도하는 흐느낌이 맴돌았습니다. 숨겨진 영웅의 정의 구현은 통쾌함과 동시에 가족이라는 이름의 해체를 의미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아들 정연은 나를 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숙 냉철하게 너는 내 아내와 함께 내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 이제 내가 저지른 일의 진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너에게 용서는 없다. 완전한 파멸만이 있을 뿐이다. 저는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뒤로하고 차가운 승리감을 아는 재법정을 나섰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 후 며느리 박서영의 삶은 예상대로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는 물론 지인들에게 빌렸던 사치성 채무까지 드러나며 경제적인 파산 직전에 놓였습니다. 아들 정연 역시 공모죄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는 나를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지만 나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나에게 닥친 불행을 해결해달라는 이기적인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며느리 서영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탐욕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평생을 나에게 의존하며 살았던 아들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그 의존 관계마저 파괴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키운 대가, 그것이 바로 너희의 파멸이다. 이제 너희는 내 삶에서 완전히 삭제될 것이다. 나는 아들에게 절연을 선언하고 모든 법적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70년 가까이 이어진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이름의 관계는 그렇게 차갑고 단호하게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슬픔이 아닌 오랜 짐을 내려놓은 해방감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 내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무시와 굴욕을 견뎌야 하는 정적이었다면 이제는 승리와 평온을 음미하는 정적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갔지만 매일 밤 나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딥페이크나 해킹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은이는 나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낡은 폰도 정리해야죠. 그리고 이걸로 바꿔요. 내가 정보 보호 기능 완벽하게 설정해놨어요. 저는 하은이가 사준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전의 낡은 폰이 단절과 고립의 상징이었다면 이 새로운 폰은 소통과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은이는 나에게 간단한 코딩 언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70에 배우는 프로그래밍은 쉽지 않았지만 나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내가 다시는 무지함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만졌던 낡은 폰이 나를 괴롭혔지만 이제 이 새로운 폰은 내 삶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구나. 어느 날 이동진 기자가 찾아와 내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 끝에 거절했습니다. 나의 복수는 세상에 대한 인정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복수는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완전한 파멸을 안김으로써 평생 억눌렸던 내 자존심을 완벽하게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숨겨진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햇살을 맞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나의 과거를 회한으로 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의 지난 70년은 고독했지만 단단했고, 나의 결말은 비극적 승리가 아닌 냉철한 정의 실현과 평온한 재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영은 감옥에서, 아들은 절망 속에서 그들이 짓밟았던 나의 명예와 존재의 가치를 평생 곱씹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들에게 내린 가장 잔인하고도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폰 대신 새로 받은 스마트폰으로 하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은아, 다음 주에 할머니가 새로운 기술 교육을 받을 건데 어떤 수업이 좋을지 추천해 주렴. 나는 이제 기술의 격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격차를 메우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어 곰탕 냄새가 아닌 새로운 삶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70세의 나이에 이룬 가장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나의 명예를 되찾고 나의 삶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것.